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맞아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용기를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권교체를 희망을 하는 지지율이 거의 정권 재창출과 비슷합니다. 1.9%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연령별로 따지면 20대에서 정권 교체가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 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정권 교체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조국 사태 이전에 비해서 정권 교체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달라졌고 서울도 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오차 범위 내의 동률. 자, 이것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왜냐? 문재인이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앞으로 하산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평화쇼는 거품으로 날아가고 김정은이의 도발에 따라서 긴장지수가 더 높아질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한미관계, 한일관계, 외교는 이 정부의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산길에 문재인이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찬스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그 추세가 가속화되지 역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대에서 정권교체가 저렇게 많은 차이로 우위를 점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는 조국 사태, 조국 딸의 문제, 과거 정유라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처럼 생각을 했던 것처럼 조국 딸의 문제가 완전히 20대에게 체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남녀 성별로 따지면 20대 남성 측에서 훨씬 압도적일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일종의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페미니스트 정책.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자, 30대, 40대는 여전히 문재인에 관한 주요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여론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서 이런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 더군다나 2년 후 대통령 선거 때는 연령층이 30대, 40대 말에 위치한 친구들은 이제 한 2년여의 간격에서 50대로 편입이 되고 현재 18살, 19살인 이런 친구들은 20대 초반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가 훨씬 더 연령의 변화에 따라서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도 교체가 많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좌파 민주당이 서울을 싹쓸이한 것에 비하면 완전히 격세지감입니다. 1년 사이에 서울의 민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조국 사태, 이런 특히 이 경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서울에서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사태의 후폭풍이 이런 여론조사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도는 저것이 이제 한국당과 우파 세력에게 과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중도에서는 여전히 정권 재창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5 대 36.9, 약 5%포인트 차이죠. 저것은 문재인에게서 이탈한 표가 중도 지역에 아직도 상당 부분 머물고 있다는 것, 한국당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한국당이 보여준 최근의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한국당이 정권을 다시 뺏어오는 수권 중당으로서의 개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으로서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반성과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은 아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것은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개혁을 얼마나 강도 높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의 항목도 똑같이 한국당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권교체의 비율은 정권 재창출과 저렇게 비슷하지만 저것은 2년 후에 2022년의 일이고 내년 4월 총선 때 지금 투표한다면 어떤 정당을 찍겠는가? 민주당이 38.4, 한국당이 28.6, 거의 1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4번의 중도 표심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표가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것. 한국당을 선뜻 손을 들어주기에는 한국당이 여러 가지 미진하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자,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한국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38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 이런 수치는 보수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의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한 보수 통합을 해서 두 당이 합쳐서 얻을 수 있는 표의 증가가 저런 여론조사 수치 두 개를 단순히 합한 것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거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합치게 되면 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생기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탈표가 생깁니다. 10%포인트가 그대로 늘어나느냐? 천만의 말씀. 아마도 5%포인트 정도로 그칠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약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보수 통합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보수 통합은 제2안, 제3안이 돼야 됩니다. 한국당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는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보수 통합이 안 될 경우에도 한국당 하나만으로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한국당이 중심 정당이다. 한국당이 주류 정당이다. 투표에서 보여주는 메인스트림. 많은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 그 메인스트림을 이용을 하고 유권자들이 메인스트림 선택을 할 수 있게 한국당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통합에 실패하더라도 제2, 제3의 플랜 B, 플랜 C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보수 통합 전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히 해야 될 대목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9%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의당이 한국의 유권자들이 조국 사태에서 보여줬던 정의당의 이 정의 실종, 이것을 또 많은 부분 또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이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오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최소 10% 정당 득표를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도대로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5석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10% 정당 득표를 얻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10%의 절반, 일단 300석에서 10%니까 30석 아닙니까? 그런데 15석이 만약에 10%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죠, 연동형을 5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5석을 일단 지역구를 빼고 15석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만약에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으면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런 식으로 연동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됩니다.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 트랙 전쟁은 저런 여론조사 수치의 바탕으로 보더라도 정말이지 치명적인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